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4번째 이야기. 모두 칼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을 베리라. 조조가 마초를 쳐서 위암을 천하에 떨치고 있다는 소문은 한중 일대에도 전해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한영태수 장로였습니다. 장로는 원래 패나라 풍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장릉이 서천으로 가 홍명산에서 도술책을 지어 사람들을 현혹시키자 속은 사람들이 따르며 공경했습니다. 장릉이 죽은 후에 아들 장영이 대를 이었으며 장영이 죽자 다시 아들 장로가 대를 이었습니다. 장로의 도술이 백성들 사이에서 종교처럼 널리 퍼져나가자 조정에서는 장로에게 벼슬을 내려 한영태수로 삼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서량의 마등이 죽고 마초까지 폐에 쫓겨났으니 이번에는 조조가 우리 땅을 노릴 것이요. 한양은 백성만 10만이 넘으며 재물과 양곡이 넉넉하고 지세 또한 범에 쳐들어오기 힘듭니다. 의주목 유장이 약하니 먼저 서천 41군을 쳐서 세력을 넓힌 뒤 왕을 칭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로는 연포의 말에 크게 기뻐하며 아우 정의와 함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좋은가? 한중의 장로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온다는구려. 허도의 조조는 중원을 휘슬어 여포와 원소를 멸망시켰고 마초마저 쳐부셔 천하에 적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조를 설득하여 장로를 치게 해보겠습니다. 서천을 치려는 제후가 있다면 이지도 한 장으로 충분할 것이다. 장송은 서천의 지형과 군사 배치를 상세히 나타낸 지도를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괴물이 갖춰지자 장송은 허도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은 형주에 있는 공명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허도로 가서 장송의 뒤를 밟고 조조와 무슨 일로 만나는지 알아보아라. 허도에 도착한 장송은 여러 번의 노력 끝에 조조를 만나지만 조조로부터 홀대를 당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서천 사람은 아첨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소이다. 닥쳐라 이놈, 우리 중원 사람들은 아첨꾼이란 말이냐? 장송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한 양수는 장송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공이 편방에만 계셨으니 승상의 높으신 재주를 알 수 있겠어. 이 책을 좀 보시오. 맹덕신서, 이 책은 무엇입니까? 모두 13편으로 되어 있는데 승상께서 군사의 용병에 관해 쓰신 책이요. 공은 승상의 재주가 얕다 하셨으나 이만하면 후세에도 전할 만하지 않겠어. 이 책은 원래 전국시대에 이름 없는 선비가 지은 것으로 승상이 베껴서 자기가 쓴 채 한 거요. 공은 소가 넘어갔단 말이요. 이 책은 승상께서 쓰기만 했을 뿐 아직 발표된 적이 없어. 만약 사실이라면 어디 공께서 한번 외워보시오. 장송이 한자로 틀림이 없이 내용을 암송하자 양수는 장송이 기재임을 깨닫고 다시 조조를 만나보도록 주선하게 됩니다. 다음 날 조조는 장송을 불러 군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양에서 여포를 치실 때며 완성에서 장수와 싸우시던 때의 일이며 적벽에서 주유와 싸울 때 그리고 동관에서 수염을 자르고 입은 옷을 벗어 던지실 때의 일이며 위수에서 화살을 피해 배를 빼서 타고 달아나시던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필 승상께서 크게 패했던 일만 꼬집어 말하다니. 결국 대노한 조조는 장송을 죽이려고 하지만 양수의 만류로 곤장을 쳐서 내치게 됩니다.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서천 땅을 조조에게 바치려고 왔건만 이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할 줄이야. 유장에게 큰 소리쳐 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형주의 유현덕이 어질고 위롭다고 들었는데 그에게 들러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자. 장송은 유비를 만나기 위해 형주로 향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은 익주의 별가 장송 선생이 아니시오. 그렇소이다.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절용이라고 합니다. 유황숙의 명을 받고 마중 나왔습니다.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왔으니 쉬었다 가시지요. 조절용은 장송에게 술을 대접했습니다. 소문의 유현덕은 마음이 너그럽고 손님을 잘 대한다더니 사실이었구나. 장송은 조절용의 호의를 받으며 형주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형주 경계에 이르자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저 역관에서 쉬고 내일 아침 다시 출발하지요. 이번에는 관우가 장송을 안내했습니다. 관우, 자령, 장송 세 사람은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다음날 관우의 호의 아래 장송은 형주성으로 가게 됩니다. 저들은 또 누구란 말인가? 형님이 마중 나오신 모양이군요. 유황수께서 직접 성에 도착하자 유비는 잔치를 열고 예를 다해 장송을 대접하였습니다. 장송은 유비가 서천 얘기를 꺼낼 때를 기다렸으나 한참이 지나도록 유비는 서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주에 머문 지 벌써 사흘째. 돌아가야 할 때다. 그동안 서천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유현덕, 그대는 정녕 서천에 관심이 없단 말인가? 그만 돌아가시겠다니 섭섭하군요. 저야말로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서천까지는 먼 길이니 성곽까지 배웅해드리지요. 유비는 심리 밖까지 나가 장송을 배웅하며 정자에다 술자리를 벌여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유장은 천성이 나약해 어진 일을 쓸 줄 모릅니다. 제가 허도에 간 것도 조조에게 항복하여 서천의 평안을 얻고자 함이었지요. 공께서 서천을 취하실 뜻이 있으시다면 이 장송이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산과 강이 많다고 들었는데 무슨 수로 군사를 이끌겠소? 황숙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한 장으로 촉의 모든 길을 한눈에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 이름 촉. 촉은 입주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서촉 또는 서천이라고도 합니다. 장송이 서촉 41군의 지도를 주고 돌아가니 유비에게 서천을 바친 격이었습니다. 서천의 성도에 도착한 장송은 친구 법정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장송은 친구 법정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맹달이 찾아오게 되고 세 사람은 서천을 유비에게 맡기는 것에 위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허도에 갔던 일은 어찌 되었소? 조조는 믿을 만한 자가 못 되었습니다. 한해 역적으로 천하를 소나기에 넣으려 하였으며 서천마저 넘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소? 형주의 유황숙은 주공과 한실의 종친일 뿐 아니라 성품이 너그럽고 어진 분입니다. 유황숙과 화친을 맺으십시오. 나도 그런 생각을 해왔소. 누구를 사자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 법정과 맹달이 좋을 듯 합니다. 장송은 즉시 법정과 맹달을 불러왔습니다. 법정과 맹달로부터 서신을 전달받은 유비는 서천으로 가기로 하고 공명과 그 방법을 의논하게 됩니다. 형주도 중요한 곳이니 군사를 나누어 지켜야 합니다. 나는 방통, 황충, 위원과 함께 서천으로 가겠으니 군사께서는 관우, 장비 조자룡과 함께 이곳을 지켜주시오. 손권과 조조를 염두에 둔 유비의 뜻을 헤아린 공명은 관우, 장비에게는 형주의 중요한 길목을 맡기고 조자룡은 강릉으로 보내 공안 땅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유비가 서천으로 진군할 때 요하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관우가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며 조조 곁을 떠날 때 도적대로부터 두 부인을 구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비는 그에게 관우를 돕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유비는 방통을 군사로 삼아 병사 5만을 이끌고 서천으로 향했습니다. 건한 16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서천으로 향하던 유비는 한 무리의 군사와 마주쳤습니다. 주공의 명을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장군은 누구시오? 맹달이라 합니다. 평소에 흠모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사람이 장송이 얘기했던 맹달이로구나. 한편 서천에서는 황권을 비롯하여 이외 왕루 등이 유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충언을 하지만 유장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루가 성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왕루 주공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도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줄을 끊고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어진 이와 친하게 지내려 하는데 너는 나를 업신 여기려 드느냐?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 가자. 애통하고 슬프구나. 서천이여. 왕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장은 3만 인마를 거느리고 부성으로 향했고 그 뒤로 유비에게 바칠 금은과 비단, 군량을 실은 수레 1천여 채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천에 들어온 유비는 군사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재물에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리라. 어진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유비를 환영했습니다. 방통 선생, 장송에게서 밀서 가왔습니다. 부성에서 유장과 만날 때 그를 없애라는 내용입니다.
구성은 성도에서 360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유장이 먼저 도착하여 사람을 보내 유비를 맞아들었습니다. 유비는 군사를 모두 부강가에 머무르게 하고 유장을 보러 성 안으로 향했습니다. 유장은 유비를 환영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내일 잔치를 열어 유장을 부르십시오. 벽 뒤에 군사 100명을 미리 숨겨두었다가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그를 죽인 후 군사를 몰아 일제히 성도로 들어가면 서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 돼요. 유장은 나와 종친인데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소. 이는 저의 계책이 아니라 장송이 알려준 계책입니다. 그래도 안 돼요. 만약 공께서 서천을 취하지 않으면 장로가 서천을 빼앗고 말 것입니다. 이미 군사를 이끌고 먼 길을 오셨으니 이대로 뜻을 이루십시오. 하늘과 백성은 모두 황숙의 편입니다. 다음 날 유비는 다시 유장의 청에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가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주공의 승낙을 받기는 틀렸어.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난 뒤 말씀드리는 수밖에. 위원을 불러와야겠어. 이 일은 그가 적임자니. 잔치 자리에 흥을 돋울 만한 일이 없으니 자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칼춤이라도 추어 흥을 돋워볼까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유장을 호위하던 장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실력은 없으나 제가 위 장군의 상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모여있던 장수들 모두가 칼을 빼들고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례하다. 다들 무슨 짓들이냐. 모두 칼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을 베리라. 형님의 말씀이 옳다. 우리가 흥겹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칼춤이 무슨 소용이냐. 칼을 버리도록 하여라. 우리 형제는 한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종친으로 함께 큰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결코 딴 마음이 없으니 그대들은 의심하지 말라. 유장은 그 후 유비와 더욱 가깝게 지냈습니다. 며칠 후 전령이 달려와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로가 대군을 이끌고 가맹관으로 쳐들어왔다고. 그러니 빨리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유황숙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유비는 곧 군사를 이끌고 가맹관으로 향했습니다. 주공, 유연덕이 떠나갔으나 언제 변란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각처의 장수들에게 영을 내려 방비를 튼튼히 하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백수도독인 양해와 곡폐에게 부수관을 지키도록 하고 주공께서는 성도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유장은 성도로 돌아갔습니다. 유비는 가맹관에 이르렀으나 장로는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싸움이 없는 동안에도 군사를 엄하게 단속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니 만백성이 그를 우러르고 따랐습니다. 65번째 이야기. 그대가 죽지 않는 한 이 몸이 편안치 않을 것 같소로 이어집니다.